네, 북한의 이번 6차 핵실험, 지난 5차 실험 때와 규모를 비교하자면 약 5배 또는 6배의 위력을 지닌 것이다라고 현재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동북아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무 세종연구소 개관연구위원,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국방부의 대응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 실시각으로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풍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만큼 우리도 쏜 건데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삼축 체제 중에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죠.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김정은 직접 참수 작전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양 지도부에 대한 어떤 대규모 폭격.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타격.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한 거는 그러니까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실제로 이건 훈련이지만 이게 북한이 만약에 핵을 쏜다면 그 전에 탐지를 해서 그 다음에 대응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능력도 우리가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현재로서는 다 갖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는 북한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자산이 많아서 언제 어디서 핵을 쏠지 모르기 때문에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적어도 북한이 핵실험 징후가 있으니까 선제 타격해야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야 될 테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통령의 재가를 얻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될 거고요. 아직 과제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 수준에서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이 핵을 실제로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뭐 핵실험을 6번이나 했으니까요. 우리가 먼저 감지를 하려면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진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앞으로는 더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사실 지난 6월 달에 한미일 북한 미사일 탐지 추적 정보 공유 합의를 했습니다. 한미 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연합훈련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하는 것도 한미일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한미일 중에 우리의 정보 자산이 가장 취약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이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북한의 핵실험을 지금부터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수소탄 시험이었다라면서 뭐 잠시 뒤에 사진 보시겠습니다. 뒤에 아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완전 성공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발표 내용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대륙간 탄도 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우리의 핵무기 설계 및 제작 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종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기로 된다. 예. 자, 그러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죠. 어제 핵실험하기 전에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북한이 공개한 사진 중에 핵실험 직전에 김정은이 이른바 수소폭탄 앞에서 저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고 뒤에 아예 써 있습니다. 화성 14형이라고. 그러니까 ICBM에 실을 수 있는 그런 수소탄이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렇죠.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ICBM은 화성 14형뿐이거든요. 그러니까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수소폭탄 그러면은 화성 14형이죠. 그렇게 봐야 되죠. 자, 그럼 그 장구 모양을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기폭 장치가 있고 핵 융합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소폭탄이라는 거는 먼저 핵 분열이 일어나고
곧바로 핵 융합이 일어나면서 폭발력을 키우는 건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뒤에 있는 큰 둥근 구형은 뭐고 앞에 있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기폭장치라고 하는 것은 핵 분열을 일으키기 위한 그러니까 원자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안에 플루토늄이라든가 우라늄 235를 넣어놓고 외부에 그러니까 그것을 분열을 일으키기 위한 일반 TNT를 장착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그 TNT가 폭발하는 힘으로 안에 있는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235가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분열이 왜 필요하냐? 이거 하나로도 원자폭탄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수소폭탄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온의 열이 필요합니다. 이 열을 바탕으로 해서 저기 뒤에 있는 작은 구에 거기에 있는 아마 리튬 수소 화합물일 텐데 예. 거기에서 이제 리튬 고온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은 헬륨이 융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헬륨이라는 게 생산돼서 그러면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분열과 융합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수십 배, 수백 배의 폭발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제일 큰 거 뒤에 있는 부분이 기폭장치, 그냥 일반적인 핵폭탄일 거고요. 뒤에는 사실 디자인은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작은 것이 리튬 수소 화합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지금 요 모델은 50년대, 60년대 소련에서 이렇게 소련 장구 모델이죠. 모양을 만들었고요. 지금 미국은 이제 원통형인데 예. 지금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 저 맨 뒤에 있는 동그란 그 납작한 부분은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저 선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선으로 연결된 거. 예. 배터리하고 이제 원자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제어 장치가 들어 있죠. 저게 지금 왜 저렇게 했냐면 작년 4월 달에 김정은이가 조그마한 동그란 예. 원자폭탄 하나 보여줬죠. 예. 그때는 저 기폭 제어 장치를 안 보여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ICBM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게 지금 그 아나운서가 발표를 할 때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수소폭탄이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ICBM에 들어가는 모든 그 부품들을 다 보여준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거는 그 배터리하고 그 원자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전자제어 장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된 선에서 먼저 큰 것에서 원자폭탄이 터지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부분에 이제 중수소, 삼중수소, 수소화합물이 들어서 원자폭탄의 영향을 받아서 융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이제 폭발 위력이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이상 나오는 그런 장치입니다. 저게 뭐 실물은 아니고 모형일 가능성이 좀 크죠. 설마 실물 앞에서 저럴 저거는 모형이겠죠. 예, 김정은 저거는 앞에서 모형인데. 바로 실물을 하진 않을 테고요. 근데 저렇게 만든 것을 이제 실험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왜 공개를 했을까요? 왜 저것까지 다 공개를 했을까요? 지금 북한의 입장이라는 것이 자기들의 핵 능력이 있다는 걸 과시하는 게 지금 그들의 기본 전략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번에 우리가 실험한 것은 진짜 수소폭탄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빠진 부분이 있는데 아까 설명해서 그 가능성이 우라늄 238이 저쪽에도 또 가운데든 다시 작은 구든 장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수소폭탄의 그 융합을 더 촉진하고 분열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라늄을 또 놓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수소폭탄의 폭발력이 큰 거는 세 파트로 구성됩니다. 핵폭탄, 그리고 수소 융합물, 그리고 우라늄 238.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 안에 다 장착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거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저게 서울 하늘에서 터졌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북한의 핵폭탄이 이제 우리 서울 상공에 터지는 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보니까 뭐 언론에서 이제 100킬로톤 수소폭탄을 적어도 이제 100킬로톤 이상으로 본다면은 100킬로톤이 터지면은 약 한 30만 명 이상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예. 이제 그런 언론 보도를 했어요. 예. 뭐 거의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원자폭탄은 예.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인간에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예. 수소폭탄은 인간에게 실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수소폭탄의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미국도 사실은 미국은 수소폭탄을 미사일에 아직 장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사실 이거를 실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과연 예. 어느 정도 사람을 죽일지를 모르니까 살상 능력이.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기인 건 틀림없다. 근데 숫자로 인명살상을 숫자로 신다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원자폭탄은 그 떨어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 장소도 피해를 봤지만 거기에 의한 방사능에 의한 2차 피해, 부상자, 그다음에 원폭 피해 이것까지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수소폭탄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소폭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라늄 238이 같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네. 방사능 피해가 커집니다. 예. 그렇지만 그 우라늄 238 없이 그냥 핵폭탄과 수소만으로 하면은 분열을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융합이 더 크기 때문에 예. 방사능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북한은 요즘 추세가 폭발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우라늄 238까지 쓰니까 원래 군사적 목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살상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수소폭탄도 방사능은 많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피해 같은 것도 뭐 구체적으로 몇만 몇십만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나오는 말이 시티 버스터입니다. 예. 그냥 도시 하나를 갖다가 날려버린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그 피해가 막강한 그런 살상력이 큰 그런 위험한 무기가 수소폭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그동안 뭐 이번 6차 핵실험 이전에도 계속된 도발을 해왔습니다. 5차에 이어 6차까지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규모부터 보시죠. 처음에 1차 핵실험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진의 규모로 봐도 3.9, 2006년에 그러다가 4.5, 4.9, 4.8, 5.4 그리고 기상청으로 이번 9월 바로 어제 5.7 규모로 이어졌습니다. 저게요 일시 커진다고 해서 그만큼 커지는 게 아니라 그게 몇 배 이상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0.2의 배로 늘어간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0.2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딱 2배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2배, 4배 이렇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뭐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지금 폭발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저기에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착안해야 될 점은 우리 지질 당국에서는 저렇게 분석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6.1, 미국과 중국은 6.3으로 분석했습니다. 하. 그러니까 예. 그 폭발력은 우리는 뭐 50에서 60킬로톤이라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150킬로톤 이야기가 나오고 일부에서는 메가톤급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니까 저희가 뭐 지금 폭발력이 어느 정도다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정한 폭발력은 보여줬다. 따라서 이 문제가 우리 안보에 정말 엄중한 문제다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지도 사실 폭발 예. 이력은 이게 수소폭탄이 맞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원자 핵폭탄하고는 이 폭발 위력 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게 진짜 수소폭탄이라면은 사실 폭발 위력을 가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수소폭탄이라 하더라도 지금 풍계리에서 그 강도를 북한이 일부러 조절했다. 좀 약하게 터트려봤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뭐 과거에는 수소폭탄을 제어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동안 기술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그 수소폭탄의 폭발 위력을 제어하는 기술도 개발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줄였을 가능성이 있죠. 예. 네. 일지도 보도록 하시죠. 처음에 그 플루토늄탄을 쐈을 때가 2006년 10월이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추정되고 이제는 수소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그리고 수소탄 규모뿐만 아니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플루토늄과 우라늄은 원자폭탄, 분열 핵폭탄의 어떤 핵물질, 분열 핵물질입니다. 이제 플루토늄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해서 그 폐연료를 재처리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 오메가와트 원자력 조그마한 게 하나 그 연료봉 나오는 그거. 예. 거기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주 제한되죠. 근데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사실은 우라늄 농축 공장을 통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라늄을 지금 많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죠. 이제 수소폭탄은 이제 분열이 아니고 수소를 융합을 시키기 때문에 수소와 수소 두 개가 붙으면은 헬륨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핵물질이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IAEA의 뭐 제재라든가 사찰이라든가 그런 것들 물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분열이 나려면 거기를 제어를 하지만 그런 것과 함께 수소탄을 만들어내는 원료 물질에 대해서는 뭐 따로 지금으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뭐 북한이 자체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IAEA 사찰단도 추방을 했고 그것을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죠. 북한 내에 없고 국제사회 모니터링 시스템은 나름 가동된다고 하지만 북한이 자체 생산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것이 정확하게 수소탄이냐 아니냐 현재로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북한이 일정 종류의 폭발력을 보여줬다는 건데 그 정도 폭발력이라면 최소한 증폭 핵분열탄, 과거 공산권에서는 그것도 수소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이 4차 핵실험 할 때는 우리가 그것은 수소폭탄이라기보다는 증폭 핵분열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예.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로는 제한적이라는 건 우리 또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것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 화합물이거든요. 예. 중수소는 중수, 바다 해수를 그렇죠.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삼중수소는 만들려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해야 됩니다. 아. 흑연 감속로를 가동해야 됩니다. 바로 영변 오메가 또 원자로가 지금도 가동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 가동하는 이유가 플루토늄 추출의 목적도 있지만 지금 삼중수소. 삼중수소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전문가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의 진짜 노림수가 무엇일까요? 왜 지금 6차 핵실험까지 하는 걸까요? 그 가장 큰 전문가들의 답변은 바로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예. 계속 저희들이 보도해드렸으니까 이렇게 질문드리죠. 핵 보유국이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우선 그 국제적으로 공인된 예. NPT 체제, 비확산 체제에서 공인된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5개 나라죠. 예.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묵인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3나라입니다. 예. 근데 파키스탄도 인도도 그렇지만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핵실험하고 나서 엄청난 제재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물론 9.11 테러로 이제 알카에다 때문에 미국이 파키스탄에 도움이 필요해서 일단은 묵인을 해줬죠. 제재가 다 해제됐습니다. 제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차피 갖고 있는 나라, 예, 예.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갖는 걸 막지 않는 나라. 그렇죠.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된다면은 나는 핵 보유국이 되고 그 대신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자유로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의 협상할 때 뭐 어떤 힘이 달라지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 너 때릴 능력이 있는데 나 그거 안 때릴 테니까 나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이 불법적이고 그렇지만 나한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 위협은 해소해 놓고서는 관계를 정리하자 이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거고 이것이 미북 간의 그러한 타협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의 국익이 훼손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지금까지의 해법은 북핵 위기의 해법은 육자회담, 다자구도를 통해서 북핵이 아직 없다는 것을 전제로 자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 막느냐였으면 지금까지는 있다는 걸 전제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미국한테 요구하는 자 단둘이 만나서 얘기하자 너와 나는 대등한 관계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군요. 글쎄요, 그거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기는 김정은이가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미국이 그런 북한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대화하고 내가 네가 날 때릴 수 있는 핵무기를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아마 용납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어떤 협상 테이블에 와서 앉는다면은 그 어젠다는 북한 핵을 포기하고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을 주 의제로 그 과정을 얘기해가는 어떤 협상장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미국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자, 바로 이제 그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북한이 핵 갖고 있는 날까지 핵 보유국으로 정말 누구도 어쩔 수 없는 날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그 전에 모든 옵션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군사적 대응까지 포함한 모든 옵션 불량국가에 오늘 얘기 또 나왔습니다. 그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현 단계로서 미국은 그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압박을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군사 옵션 그리고 경제 옵션으로는 세컨더리 보이콧,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행사 그런 것을 가지고 결국엔 북한을 막기 위해서 중국을 설득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송출을 중단하거나 북한 노동자를 다 돌려보내거나 이런 김정은 정권이 안에서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오기 때문에 대화로 나올 수 있다 하는 셈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전개할 텐데 저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미국이 북한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대화로서 뭐 이렇게 비핵화 대화를 끝까지 주장을 해주면 우리로서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는 북한은 대화로 나오질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어떠한 포맷의 대화가 만들어질 때는 서로가 조건 없는 대화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의 협상안이라든가 협상 전략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를 계속해서 분석해 나가면서 거기에 맞는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정부의 대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이딴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초강수를 두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NSC 소집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서 강력히 추탄합니다.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자,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의 그 대화 위주의 정책, 한반도 운전자론 이게 잘했느니 못했느니 레드라인을 왜 공개했느니 이걸 따지진 않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당장 야당에서부터 자, 북한도 가졌으니까 우리도 갖자. 이른바 공포의 균형. 자, 그러면은 우리도 적어도 전술핵이라도 재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자꾸 전술핵 하니까 사실은 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데 이것을 큰 범주 속의 핵우산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서 미국의 핵우산, 우리가 확장 억제, 맞춤형 억제 이 안에 다 핵우산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핵우산이라는 건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기로는 미국의 핵을 장착한 전략 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순환 내지 상시 배치되는 것을 이제 핵우산 범주에 넣었어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결국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거죠. 그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 그게 핵우산 정의 아닙니까? 저는 전술핵 문제가 이제는 심각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른바 이제 세 가지 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전략핵은 아니고 전술핵, 작은 거라도 작은 무기라도 좀 갖자.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핵우산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공유하자, 핵을 공유하자. 세 번째는 아예 우리도 갖자. 핵 개발하자. 이 세 가지 옵션 나와 있는데 시간 없습니다만. 저는 긴 호흡을 가지고 그 옵션을 다 검토해야 되고 시점에 맞는 정책을 전개해야 된다. 북한이 ICBM을 갖게 되는 건 그 순간에는 전술핵을 배치한다. 북미 간에 우리의 뜻과 다른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독자 핵을 갖는다. 이런 식의 시간과 상황에 적합한 모든 옵션을 다 강구할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일단 벼랑 끝 도발에 우리 정부의 고민도 또 우리 국민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진무 세종연구소 개관해설위원,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